전쟁을 예방하고 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리고 외교에서 수많은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는 정보, 세계의 모든 것을 도청하고 감시하며 최고급 정보만 수집하는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4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고 수준의 동맹이자 정보 수집 시스템 파이브 아이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 과거부터 전쟁에서 정보라는 요소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강력한 군대도 중요하지만 적이 어딜 공격하는지와 어느 정도의 규모,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따라서 세계는 적국은 물론 우방국의 정보까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러던 와중 정보전이 빛을 발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에 참전 중인 많은 나라들은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정보가 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독일은 애니그마, 일본은 퍼플머신이라는 장치를 이용해 자신들의 통신을 암호화했는데요. 덕분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은 추측국의 행보와 의도를 알기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렇게 영국과 미국은 독일과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이 과정에서 브루사라는 기구가 창설됩니다. 브리티시와 USA를 합친 말로 영국과 미국의 정보협력기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먼저 일본의 암호를 해독한 뒤 이 해독한 내용을 공유할 겸 영국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의 상황은 최악이었는데 일본보다 훨씬 고도화된 암호체계를 사용하는 독일의 애니그마를 해독하지 못하고 헤매는 중이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넘어와서 도움이 된 것인지 미국이 다녀간 후 영국은 금세 애니그마 해독에 성공하며 이렇게 얻은 정보들은 2차 대전 승리의 중요한 열쇠가 되었죠.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평화롭나 했지만 곧바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소련은 정보전 측면에서 미국과 영국보다 한 수 위였는데요. 과거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그 우방국의 핵무기 프로젝트였던 맨해튼 프로젝트의 정보를 빼간 것도 영국 정보기관에 잠입해 있던 소련 스파이의 짓이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미국과 영국은 이전보다 고도화된 정보협정을 체결하기로 하는데 그렇게 1946년에 정보동맹 UK-USA가 체결됩니다. 이후 냉전이 점점 심화되며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협정의 크기를 늘려가는데요. 1948년에는 캐나다가 가입하고 1956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입하며 총 5개의 영연방 국가가 모여 강력한 정보동맹 체계가 구축되죠. 이 5개의 나라는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살필 수 있는 커다란 눈이 되겠다는 의미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이즈라는 이름으로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을 부르기 위해서 미국, 영국, 호주 어쩌고 아이즈 이러고 있으면 좀 모양새가 없으니 간단하게 파이브 아이즈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강력한 5개의 눈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파이브 아이즈는 정확히 뭘 하는 곳일까요? 쉽게 말해 국가연합 첩보단체로 이들은 정보가 있다면 세계 어디든 수집하고 또 분석합니다. 단 이 집단에 룰이 하나 있는데요. 5개 동맹국끼리는 서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 그 중에서도 북한과 중국, 소련이 망한 후에는 러시아, 그리고 최근 논란이 많아진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등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들의 목표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동맹국의 정보도 일부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직접 스파이 활동을 하며 국가와 조직에 스며드는 방법이 있고 인공위성이나 레이더를 이용한 방법도 있으며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정보를 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뭘 어떻게 정보를 얻는다는 정확한 말이 없으니 파이브 아이즈는 세계 모든 중요 통화라인을 도청하고 있다는 말도 돌고 있죠.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미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각종 군사위성과 레이더 같은 보유 중인 정보 수집 체계도 세계 최고입니다. 또 캐나다와 미국, 호주의 경우는 이민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의별 나라에서 넘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의 2세나 3세들은 스파이로 활동하기에 아주 적합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 어느 나라의 어떤 자리에 앉아 있을지 또 몇이나 앉아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세계 각국의 중요 요직을 상당수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파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도 현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이 5국가의 온갖 기업 중 단 하나도 진출하지 않은 국가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의 정보가 파이브 아이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음지에서 세계를 감시하는 단체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이 단체의 정보가 정말 수두룩한데요. 이는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이 단체의 문서를 유출하면서 세계에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점은 이 기관이 양지로 드러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출된 시점은 바로 엑소가 으르렁거리던 2013년으로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와 영국의 정보통신본부 GCHQ가 인터넷과 통신 서비스를 하는 애플, 구글 등 대기업과 함께 자국민과 각국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검열과 감시를 지속해왔다고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세계의 많은 주요 인사들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수많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왔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정보들이 파이브 아이즈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리 안보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꽤 많은 이슈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파이브 아이즈는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기술적 자원들을 활용해 위험 인물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소통하는 모든 것을 감시해왔습니다. 심지어 위험 인물이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굴 만나고 언제 휴대폰과 컴퓨터를 쓰는지까지 알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이런 공작을 통해 최소 50건 이상의 대규모 테러 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옳은 방향인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런 첩보나 공작 활동이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렇게 극비로 취급되는 1급 기밀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는 파이브 아이즈는 최근 들어 대중국 동맹으로 인해 움직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몽이나 중화사상 등을 앞세워 늑대 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늑대 외교란 중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상대를 물어서라도 공격하고 이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홍콩이나 대만 등의 수많은 상황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외교 방식이 신냉전이라는 기류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미국은 물론 호주와 캐나다 등의 많은 서방권 국가와 척을 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며, 심지어 호주는 미국보다 더 심한 반중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경제적 교류를 끊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은 중국을 누르기 위해 동맹을 더 늘리고자 했고, 그렇게 파이브 아이즈의 관심이 아시아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파이브 아이즈가 강력한 대중국 동맹의 중심에 서게 된 것으로 이를 위한 아시아 동맹국을 찾는 중인데요. 얼마 전 미국 하원에서도 한국을 포함해 일본, 인도, 독일 등을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켜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되는 나라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현재는 파이브 아이즈인 5개의 국가가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와 중동, 러시아, 카리브해를, 영국은 유럽과 서부 러시아를,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캐나다는 대서양과 태평양, 러시아 동부, 남미 지역을 맡고 있죠. 여기에 독일이 들어오면 최근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지역을 영국과 함께 맡게 될 것입니다. 과거 2차 대전 당시 애니그마를 만드는 등 암호 통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일본은 과거부터 꾸준히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이미 미국의 동맹국가이기도 하고 강한 반중 노선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목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날선 대립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리상 파키스탄과도 밀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 우리를 회색지대로 보고 있는 점이 고려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지만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엮여있는 경제적인 문제로 강한 반중체제를 구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포섭하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주요 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대북 정보가 많은 점 역시 큰 몫을 했죠. 물론 이것은 미국 정부의 의견은 아닌데요. 하원 의원에서 이제 법안이 만들어져 올라가는 단계이며 이후 상원 의원과 대통령 그리고 다시 상하원 의원들이 표결해야 법안으로 통과됩니다. 현재 미국의 입장은 강력한 대중동맹을 꾸릴 때 위 4개의 국가와 함께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미리 분석해보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한편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회색지대라고 말하는 만큼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하게 반중 정책을 펼치면 좋겠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험 역시 커지는데요. 지난번 사드를 배치했을 때도 강력하게 반발하며 경제적 보복 행위를 강행한 것을 보면 이런 군사적 정보동맹에 가입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한다고 해도 기존의 5개 국가와 동일 지위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신규로 가입하는 4개의 국가는 아무래도 기존 국가들의 능력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 기존 국가들이 신규 가입국들에게 많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 고급 정보들을 넘겨줄 만큼 신규 가입국이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의 1등급 동맹국,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는 1.5등급 동맹국,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은 2등급 동맹국인데요. 미국과 더 강력한 동맹이 된다는 의미는 좋지만 가입만으로 과연 1등급의 강력한 지위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이 문제에서 바라볼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가입을 논의하는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치가 그만큼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세계의 모든 정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강력한 미국 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